자, 이거를 말로만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참여해서 지도해 주셨던 분의 논문입니다. 자, 이거의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은, 개인정보 보호 행위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론. 2012년도 이제 논문인데, 2011년도, 12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농협에서 개인정보 이게 데이터 빠져나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막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를 이때 당시에 이슈가 됐었어요. 사회적 이슈도 되고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에 대한 거를 쭉 해주고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호가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써주고요. 그런데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 있죠. 이게 독창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구가 있고 중요한데 기존 연구들은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여기다 써줘야 되죠. 당연히 이런 한계점이 나오려면 연구 주제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나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게 연구가 안 돼 있네.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리터러처 리뷰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주제,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현황,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게 도출이 되고, 두 번째, 그래서 기존 연구들로는 내가 연구하려는 주제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여기다 꼭 써줘야 돼요, 서론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들이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걸 써주고, 뒤에 부분에 뭐 독창성은 목적에도 써도 되고 아니면 앞에 써줘도 돼요. 이거랑 연동이 돼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연구하고 차별성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결국은 앞에 있는 문제점하고 독창성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연구 모형으로 만들었냐면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강심리 이론이 있어요. 여기. 근데 건강심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헬스 빌리프 시어리인데요. 이 건강심리 이론이라는 게 간호대나 의대 쪽에서 사용하는 이론이에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던 이론이에요. 의대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건강심리 이론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HIV 그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제 예방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감기 걸려요, 손 씻으세요. 그러면 손 씻죠. 근데 잘 안 씻잖아요. 코비드예요. 처음에 코비드예요. 마스크 쓰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스크 잘 안 쓰죠. 자,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발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알려줘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예방 활동을 하는데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예방 활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예방 활동을 잘 안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그런 예방 활동을 잘 해줄까를 연구한 게 건강심리 이론인데 이거는 의대나 또는 간호대 이쪽 계열에서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회학 쪽에서 이 정보 보호에 그거를 도입한 겁니다. 신선하죠. 다른 분야에, 다른 전공에서 썼던 이론을 저희 쪽 분야에서 쓴 거예요. 교수님들이 되게 관심 있어 했어요. 왜냐면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건 잘. 그죠? 전혀 다른 전공이나 이런 거에서 썼던 모델이니까 이거를 이 모델에서 쓴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분야에도 맞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예방활동이거든요. 근데 정보보호도 예방활동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호 바꾸라고 3개월, 6개월마다 하는데 잘 안 바꾸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 스크린 킬 때 암호 넣으라고 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귀찮아서. 제일 많은 게 귀차니즘입니다.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방활동을 귀찮아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게 만들어줄까? 그게 정보보호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독창성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이슈가 되니까 재밌죠. 가장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거니까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모델을 갖고 와서 연구를 했으니까 재밌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는 이겁니다. 현황,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주제, 분야, 그 다음에 기존 연구에서 이걸 해결 못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내 연구에서는 그거를 기존 연구하고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논문에 쓰여져 있어야지만 이 논문의 서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논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논문들을 보실 때 그러면 내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쓰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논문을 쓴 걸 읽을 때도 그걸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 사람의 기존 연구에서 문제가 뭐고 기존 연구에서 뭘 하려고 했고 그래서 목적이 뭐고 이 사람은 뭐가 특별한 거지? 라고 서론에서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읽으실 때. 그래서 관점을 갖고 보셔야 돼요. 서론을 그냥 쭉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서론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고 읽으면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논문 볼 때는 이 사람이 기존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뭘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는 뭘 독창적으로 썼느냐 이것만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그 사람의 논문의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되셨죠? 그거를 잘 찾아내시면 논문이 금방 끝나고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논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그거예요. 결국은 차이는. 그 다음에 리터러처 리뷰 있었죠? 그래서 문헌 연구해서 정보 시스템 이론 또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연구 모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가설 하나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밑에 쭉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시면 논문 쓸 때 이렇게 연구 모형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설 1, 2, 3, 4로 쭉 풀어서 끝. 그건 논문 아니에요. 논문은 이 가설 하나하나가 나오게 된 원인들이 위에 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고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석사들 같은 경우에 박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을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냐면 논문 한 서너 개를 짜집게 해요. 짜집게 해서 A 논문에서 요 변수 갖고 오고 B 논문에서 요 변수 갖고 오고 그리고 막 변수들을 나열한 다음에 선을 막 다 그어요. 선을 막 다 긋고 연구해 끝 이렇게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은 논문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모델에 대한 이 가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화살표 하나 그을 때 엄청 고민하면서 화살표를 그으셔야 됩니다.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썼으니까 저는 그냥 갖다 썼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연구 모형, 아까 전에 주제 정할 때 디스커션 하고 연구 모형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서 디스커션 하면 열이면 9은 이렇게 갖고 와요. 선에 대해서 의미가 없이 그냥 갖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을 걷기 때문에 걷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선을 걷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서 내 논문에서 그 의미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다 써서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 또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가설이. 그러니까 이 가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화살표마다 다 써줄 수 있어야지만 이게 내 연구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선만 찍찍 긋는다고 연구 모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모형 만들면 연구 거의 끝나요. 근데 이 연구 모형을 만들면서 앞에 봤던 연구 모형의 독창성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이 기존 모형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가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게 선 하나하나 그냥 긋지 마세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논문의 가치가 이 선 하나하나가 그 가치예요. 내 논문에 쓰는 가치는 이 연구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사람도 논문 볼 때 이 연구 모형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연구 모형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는 딱 파악이 돼요. 뭘 원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건지가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 하나하나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에서 이런 거 표본 자료 수집, 설문 도구 개발하는 뭐 그런 절차, 누구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변환해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써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쭉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풀어 쓴 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써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었죠. 디스커션, 토의. 각각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영향력이 있고 요거는 기각됐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줍니다. 얘는 왜 영향력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서는 영향이 있었고 없었고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오죠. 그럼 기존 연구들하고 분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 연구자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줘야 돼요. 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디스커션이에요. 이런 걸 빼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논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디스커션까지 꼭 써주셔야지 논문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 하나에 따라서, 가설 하나에 따라서 뭐 한 패러그래프 또는 가설 두 개 정도 묶어서 한 패러그래프 정도 이렇게 어쨌든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꼭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문헌 이렇게 써주고 한계점 꼭 써주셔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논문을 썼는데 한계점을 빼먹고 썼더니 뭐냐면 수정 요청서가 왔어요. 다른 건 다 문제 없는데 한계점이 빠졌다고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빡해서 안 썼는데 이런 한계점들이 뭐냐면 내 논문에서 내 스스로가 읽는 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읽을 때 조심하세요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논문들은 아까 전에 보신 거는 우리가 이론 저널이고요. 여러분들 저널과 학위 논문은 구성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저널은 최소한 엑기스로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써주면 되고요. 어떤 논문 저널은 한 20페이지 이내로 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널은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학위 논문, 옛날에 썼던 학위 논문인데 영어로 쓴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많이 쓰여 있죠. 그죠? 거의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썼습니다. 예. 그런데 학위 저널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하나의 논문 정도 하나, 보통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양이 많잖아요. 한 20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주제를 하나 갖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면 챕터를 이렇게 해서 연구 주제를 나눠가지고 요게 논문 1번, 논문 2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윤리 때문에, 연구 윤리 때문에 그 저널에 먼저 퍼블리시를 하고 그거를 학위 논문에다가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들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위 논문 한 거를 저널에다 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요즘도 그 출처만 바뀌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학위 논문에서 수정해서 썼습니다. 요것만 쓰시면 문제는 없을 건데 어, 일단 학위 논문들 같은 경우에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의 챕터를 나눠서 그 주제를 여러 개 정해서 논문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묶어서 같은 주제로 묶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논문이 두 개가 나온 거거든요. 말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논문 1, 논문 2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은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박사 같은 경우는 저널 하나 퍼블리시 무조건 하셔야 되죠. 사전 논문으로. 그럴 때 이렇게 같이 이용하시면 하나 퍼블리시한 거를 가지고 같이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쓸 연구 주제랑 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논문 지도했던 학생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논문 두 개를 써서 이거를 묶어서 이제 그러니까 학위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논문 통과된 경우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거기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PPT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넣어놓은 거예요. 일반 저널하고 학위 논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구성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인트로덕션, 리터러처 리뷰, 그 다음에 이 구성은 똑같아요. 제목은 똑같은데 양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학위 논문 쓰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학위 논문을 좀 많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학위 논문하고 저널은 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학위 논문 썼던 것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학위 논문을 엑기스로 10페이지 이내로 줄여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그 했던 분의 아까 전에 봤던 그분의 논문인데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논의 부분을 이제 따로 별도의 논문으로 하나 잡아서 이렇게 썼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논문 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라는 건데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하면은 타당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요. 타당도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연구 모형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 작성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막 개념 없이 너무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고 또 그 다음에 좀 잘 할 수 있을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잘 해갖고 가시면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들한테 욕을 좀 덜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어요. 논문이 진짜 타당하냐라는 건데 밸리디티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요겁니다. 구성 타당도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를 하면 이 설문지가 어떤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컨셉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족도다. 그러면 만족도 문항을 하나를 갖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서너 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서 이게 만족도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럼 이런 우리가 만들었던 설문 문항들이 우리가 실제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 요인,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팩터 또는 변수. 이 팩터에 제대로 이게 매칭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요인 분석 또는 SEM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 타당도는 뭐냐면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타당도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가장 잘 내용이 돼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요거 좀 틀립니다. 내용 타당도가 아니고 죄송해요. 내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인데 인터널 밸리디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주제와 목적에 맞게끔 과연 이 연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음, 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주제에 맞게끔, 연구 목적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연구 모형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전체가 의미가 있었냐라고 하는 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샘플링 하느라고 사람들을 설문지를 돌려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챕터 3가 리서치 메소돌로지요. 거기에서 응답자 특성이라고 해서 적죠. 그거 그냥 적는 거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남자, 여자의 비율, 학력에 따른 비율 이런 걸 적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외적 타당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남자가 너무 많다거나 여자가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편향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 자체가 조금 어떤 그런 모집단 자체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뒤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서 내가 구한 설문지, 구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게 돼 있는데 그거 그냥 함부로 적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다 리젝트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설문 사람들을 제대로 측정을 안 한 거를 나중에 이게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게 나와도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때 그러면 이제 방법, 해결하는 방법. 설문조사할 때 성비 이거 균등하게 해주세요. 남자, 여자 골고루. 그 다음에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 물론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골고루 하게 해야지 특정 인원에 따라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볼 때,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주변 친구들 통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이나 그러면은,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서 그 수업에, 학부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돌리고 끝나요. 그런 경우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상자가 20대 학생들이 쭉 90%가 돼요. 나머지 3, 40대 조금. 이거는 타당도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라는 게. 논문에서도 여러분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이 외적 타당도를 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무조건 골고루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통계 타당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통계 분석 기법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논문 심사가 오면 이 사람이 목적한 거에 따라서 제대로 연구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샘플링을 했느냐, 그 다음에 분석 목적에 맞게끔 방법론을 제대로 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뒤에 가서 뭐 요인 분석 이런 결과값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도 순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문할 때. 그래서 논문할 때, 논문 심사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 논문의 가치가 어떻게 돼? 이 논문의 독창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내적 타당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제대로 통과돼야지만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고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밑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구성 타당도에서 보는 내용이 또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설문지를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 설문지와 타당도 측면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 설문 분석할 때 설문지 돌릴 때 그냥 막 돌리지 마시고요.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데 뭐냐면 설문 다 만든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야 이거 설문 문항 조금 이상한데 없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막 돌리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돌린 다음에 설문 문항이 이상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돌리기 전에 주변에 몇 명들한테 설문을 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설문지가 제대로 질문이 이해가 돼요? 라고 한번 꼭 물어보세요.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꼭 물어보시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 문항이 이거 조금 조사가 틀렸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석 있죠? 요게 우리 그 설문지에서 보면 요렇게 이 구성 요인들 요런 게 있죠. 요게 여러분들 보면 논문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고 팩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요게 설문 문항들인데요. 이렇게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이 탐색적 요인 분석,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통계 분석 시간에 다음번 주제가 통계 분석이니까요.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실험실 연구, 그 다음에 현장 연구가 있고요. 대부분은 뭐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이제 설문지를 돌리니까 요거를 갖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그 다음에 롱지투디널 조사,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크로스 섹셔널 리서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한 번 조사해서 끝나죠? 근데 간혹 가다 패널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연구는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연구 모형이 있습니다. 연구 모형에서 이 선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연구 모형에서도 중요한 게 이런 선을 할 때 몇 가지 용어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독립변수고요. 제일 마지막에 종속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거쳐가는 거를 메디에이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메디에이팅, 매개변수, 거쳐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거고요. 조절변수가 있어요.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모더레이팅이라는 거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 변수의 영향력을 중간에 얘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형을 일으키는 게 조절 변수입니다. 이건 우리 뒤에 통계 분석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헷갈리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매개 변수, 조절 변수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개 변수는 중간에 화살표를 받아서 가는 변수고요. 조절 변수는 이 영향력을 요 사이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 조절한다는 의미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를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요 조절 변수하는 방법이 그룹에 따른 조절 변수와 인터랙션 이펙트를 조절하는 그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 하는 그 연구에서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